백지장도 맞들며 놨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60번째 에피소드 출발합니다. 벌써 60번째구나. 60번째 환갑이 되었습니다. 되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환갑의 팟캐스트, 도서 팟캐스트 북구고전입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60번째라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50번째하고는 달리 이제는 100을 향해서 가는 느낌이 확실하게 그쵸. 네, 무조건 저희는 100회까지는 갈 겁니다. 네, 자 북구고전의 우리 일꾼분들 여러분들께 모처럼 또 인사를 드려야죠. 젖은 낙엽처럼 흙에 바짝 붙어서 살면서 세상 모든 만물에 이로움을 주는 지렁이와 같은 분입니다. 네, 북구고전의 지렁이 들바람님 나오셨습니다. 지렁.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지렁이? 예, 좋습니다. 지렁이 사랑합니다. 지렁이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땅에는 네. 지렁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왜요? 아니 뭔가 그러니까 곤충을 좀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 들바람님과 어울리는 곤충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지렁이 좋아요. 지렁이. 뭔가 제가 젖은 낙엽 주위에 지렁이 같은 요런 것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렁이가 네, 어쨌든 저렇게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도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주시니 참 황송할 따름입니다. 자, 그다음 윙윙 거칠고 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네, 꽃과 꽃을 이어가면서 수정의 결실을 맺게 하고 또 이 꿀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꿀벌과 같은 우리 꿈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밥입니다. 꿀벌, 본인과 꿀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여우니까 괜찮네요. 귀여우니까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렁이와 꿀벌을 갖다 붙인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 만들려고 이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피를 쪽쪽 빨아먹는 음흉한 마구니 고칼 이와 같은 존재 저 고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다루게 될 작품에 굉장히 저희 어릴 때는 제 어릴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좀 약간 안 씻는 친구들 중에 요걸 좀 그 두 발에 서식하고 다니는 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R부터 생기죠. 씨. 하얀 거 씨. 네, 씨. 예. 좀 지나면 이제 검은 게 나오고 이. 어떻게 그래 잘하십니까? 제가 이게 키웠죠. 몸에서. 어렸을 때. 네, 몸에서. 어렸을 때.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무슨 뭐 DDT도 뿌리고 그건 아주 옛날. 그는 우리 시대는 아니었죠. 그랬습니까? 네, 60년대였군요. 네. 그랬어요. 고칼림 뿌렸나 봐. 네. 제가 전생 체험을 하고 왔나 봅니다. 제가. 네, 아무튼 이렇게 이 벌레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60회 에피소드 열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북구고전이 원래 월 2회 많으면 한 3회 정도 에피소드를 올리더니만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그 연려춘향 수절가 요거를 올리고 한 회만 올리고 이렇게 좀 쉬었더니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북구고전 이제 때려치는 거냐? 드디어 너희들이 초심을 버렸느냐? 이제 안 하는 거냐? 배들 불렀느냐? 요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그랬습니까? 들바람님? 부끄럽죠. 네. 저 고전하고 있었죠. 진짜 엄청 힘들게 부끄러운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이제 고전하고 오늘 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들 또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각자의 이제 이 방과 사무실과 심지어는 이제 차 안에서까지 열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정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듯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한 땀.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꿈밤님 감사합니다. 심심한 유감을 어렵더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 근황을 여쭤보기가 참 그런데요. 다들 이제 책을 읽으시느라
다른 일들을 아마 크게 못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혹시 뭐 좀 소개해드릴 만한 뭐 그런 근황이 있으실까요 혹시? 사실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1200페이지. 네네. 저는 이제 작가의 말까지 하면 1300페이지짜리 읽었는데 1300페이지. 혹시나 아직 타이밍을 못 맞힐까봐 네네. 진짜 불이 나게 읽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러시아 소설 힘들어요. 맞아. 러시아 소설이 힘든 이유가 있죠. 네. 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거기에 이제 애칭도 애칭도 맞아, 맞아. 애칭도 예. 종류가 여러 그러니까 한 있더라고요. 사람 이름이 한 3개 정도로 막 달리 불리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이 자기 본명이 있고 아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2개 정도 있는 건 그렇다 쳐. 여기 막 3개, 4개가 나오니까 좀 약간 그게 약간 그 현대 소설 작법 중에 네, 네. 주인공 이름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기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이탈했죠. 도스토예프스키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내용이 있으니까. 니들이 읽으려면 읽고 싫으면 말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예. 네, 아무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굉장히 죄와 벌을 읽기 위해서 고전을 하는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근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저희 북구고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분들 또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과 만강님 지난 연려 춘향 수절가에 관련 댓글 주셨습니다. 라임을 맞추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려 춘향 수절가는 절대 소설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음악이죠, 음악. 예, 라임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북구고전을 굉장히 이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끔 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면 또 역시나 꿈밤님의 명불허전 낭독 아니겠습니까? 낭독이죠. 예, 요 낭독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꿈밤님의 죽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죽지 있었다. 않았음을. 죽지 않았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5월이라는 분. 네. 읽을 때는 선정적 장면이 눈에 강렬하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책을 덮고 한참 지나서 뼈 때리는 대사 한 줄 생각나게 하는 게 판소리로 구전된 이야기의 힘이 아닌가 합니다. 시대를 비판하는 한 줄을 감추기 위해 관심을 돌릴 자극적인 것들을 위에 마구 뿌려놓은 것이지요. 아, 네, 참, 왜 저런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저 그냥 마구니에만 뒤집혀가지고 예,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랬는데 3월, 근데 막상 4월, 하라니까 또 안 네. 했어. 5월님의 요 댓글 주시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디스님 또 댓글 주셨습니다. 내일은 혹시나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려나 바라는 마음에 오랜만에 팟빵에 접속해서 살펴보다 생존 신고합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네, 신디스님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새해 다짐으로 토지를 읽자며 세 분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03년이 지나 벌써 반을 지나 7월이 되었네요. 아, 그러네요. 그동안 레미제라블에 도전했던 포동군 2권에서 포기 선언. 저는 고전보다는 신간 소설로 잠시 한눈을 팔면서 장마철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네, 더운 여름날 장마 잘 견뎌내시길 바라고요. 여름철에 레미제라블 읽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줍니다. 이해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포동군도 이해가 되는 게 포동군 나이에 이 책을 도전할 정도면은 이미 1권까지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 예, 예. 대단해.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 동화로 알고 있는 장발장의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그러게요. 네. 포동군은 아마 뭐 앞으로 좀 더 이제 10대 후반, 20대가 돼서라도 다시 이 책을 읽으면은 어렸을 때 읽었다가 엄마와 함께 도전을 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것들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나이 따라 읽으면 또 이게 또 다가오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네. 다릅니다. 포동군 앞으로 분명히 완독을 해내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디스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작품도 오늘 작품이지만 어떻게 두 분은 이제 서서히 토지를 좀 시작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중간 보고를 하면은 이제 그 일부가 4권인가 5권이죠. 5권. 예. 한 권을 읽었습니다. 아, 벌써 한 권을 예. 너무 빨리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한 권 읽었는데 네. 아시겠지만 그
첫 권은 전부 다 등장인물이 마구 등장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예. 마구 등장. 예, 사람을 마구 등장시켜 놓는 거죠. 마구 등장시킵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쟤도 예, 있다. 그래서 예, 예. 혼란스럽습니다. 어. 등장인물을 정리하느라고 좀 힘든데 그거만 지나면 이제 스토리가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그 호열자가 한 번 돌면은 등장인물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한 권을 읽었다는 거 음. 중간 보고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읽으시면 나중에 좀 약간 그 스토리나 기억이 안 감흥이 나? 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읽기로 한 일부 예, 예. 그 내용에서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감흥이나 이런 건 하고 나중에 가야 더 감흥이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하죠, 뭐. 네. 전 토지를 까맣게 읽고 있다가 예, 예. 정말 까맣게 읽고 있다가 죄와벌을 읽다가 토할 것 같았어 정말. 그때 갑자기 토지가 번뜩 생각나면서 저것도 예, 예, 예. 큰일 났다 예, 예.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그 아무래도 그 저희가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게 될 죄와 벌은 뭐 지명이라든가 또 어떤 요 그 사건의 서술도 서술이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 정신 상태의 어떤 전개 심리 묘사가 좀- 심리 묘사라든 게 약간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는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맞아요. 그 특정 지역의 방언이 많이 이렇게 그쵸. 구사되다 보니까 요 느낌이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읽으면은 좀 약간 어떤 감정 전달 이런 뉘앙스 파악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썼어요. 한번 그대로 예, 예, 그쪽 그쪽 지역 언어를 한번 그대로 살리면서 한번 예. 굽해서 하동이죠 하동. 예, 그 언어를 읽어봤더니 그렇게 읽으니까 더 재미가 있어요. 아, 약간 일부러 그쪽의 어, 그저 느낌으로. 방언의 예, 그 맞게, 느낌을 살려서 예, 읽어봤더니 예, 예. 재밌더라고요. 마치라 뭐 이런 거. 진행은 늦어요. 읽기가 상당히 늦게 읽힙니다. 근데 예, 예. 근데 재미가 있어요. 오히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신디스님께서 추천해주신 토지 까지도.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한 병행 작업을 하고 있다. 예. 요렇게까지 저희 근황 함께 댓글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갈 길이 멀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표토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이름도 길어. 네. 죄와 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녹음 들어가기 전에 서로의 책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민음사 버전의 책을 읽었고요. 2권짜리로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꿈밤님께서 문예출판사. 문예출판사 네. 마찬가지 2권짜리고 그리고 이제 들바람님께서가 읽으신 책이 지식을 만드는 지식. 지식을 만드는 지식. 지식이란 좀, 출판사. 약간 좀 지만지라는 줄여서 지만지라 그러더라고요. 줄여서 지만지. 지만지에서만 네. 출판한 주만지가 아니고 지만지군요. 예, 지만지입니다. 근데 한 권짜리로 압축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만지에서 도스토옙스키의 4편 장편 시리즈를 예, 예. 연속으로 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장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판 순서대로 내는 건가요? 이게? 그것까지는 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죄와벌이 뭐 장편으로 제일 처음 네, 맞죠. 냈다고 장편이 하더라고요. 예. 이 책 만족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예, 믿음사를 읽으려고 했는데 일단 2권이었다는 거. 예. 그리고 그림이 없다는 거. 예. 이 책에는 지만지가 만든 책에는 그림이 사파가 있습니다. 사파가 네. 상당히 러시아적입니다. 느낌이 아주 러시아적이고 그 중요 장면에 있는 것들을 압축해서 사파를 중간중간에 넣어놔서 예. 읽다 보면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중간중간에 그림 들여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예, 저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읽다가 네, 힘들면 그림이 어디 있지? 저기까지 빨리 읽어야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림 들어가는 게 왜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살짝 저도 봤는데 러시아의 당시 이제 1860년대의 러시아의 복식이라든가 뭐 어떤 건물 양식이라든가 맞습니다. 어떤 요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텍스트로만 좀 상상을 한계가 하고 있죠. 좀 느끼는 네.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뭐 물론 저 그림이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좀 그래도 저런 게 있으면 네.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요 또 지만지에서 나온 지만지에서 나온 책의 그 표제 사파는 네네. 표제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파는 프리츠 아이헨베르크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여러 사파들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이 출판사에서 여기를 선정했다 그럽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위기를 잘 전달했다라는 점에서 선정했다고 지금 그럽니다. 종이가 보니까 좀 약간 살짝 어디 저 성경책 종이처럼 얇은 종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1200페이지, 1300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권으로 줄이기 위해서 아마 종이 그 두께도 예.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도 음. 괜찮습니다. 번역도 현대적인 언어를 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읽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름이 어려웠지 이런 말 자체가 뭐 이렇게 꾸미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민음사 거 이거 2권인데 들바람님처럼 저런 사파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번역에 있어서는 만족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그 우리나라 배구 선수죠 김연경 선수와 이름이 같으신 김연경 번역가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제가 어느 블로그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좀 텍스트에 충실하기보다는 좀 약간 의미 전달에 조금 주력을 한 그런 거다 보니까 읽기 좀 편한 면이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민음사 버전으로 혹시 읽으실 분이 있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문장 구조라든가 단어 사용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 우리 꿈밥님께서는. 저는 이제 문예출판사 이북으로 읽어가지고 예, 거기에 뭐 사파나 이런 건 없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번역이 이제 요즘 스타일의 문체는 아니어서 조금 어려웠다. 어려웠다. 네, 고전하셨군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여는 말을 한번 좀 해봤는데요. 자, 그럼 먼저 들바람님께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오셨다라고 예,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십시오. 1821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881년 60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절하셨고 일찍 요절하셨네요. 일찍 지금으로 생각하면 일찍 예. 타계한 네.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의사입니다. 의사인데도 빈민구제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귀족 가문인데 중인 계급.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그런 자기 신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매우 거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밑에서 7남매가 있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차남입니다. 두 번째. 네. 아버지를 무척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좀 더 좀 성깔이 아주 셌던 분 같아요. 성격이 아주 셌던 분. 네, 네. 성깔이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심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주 자애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16살 때 네.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돌아가십니다. 이 충격이 자녀들에게 되게 컸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공병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공병학교에 입학해서 기술학교에도 갔다가 공병학교에도 입학하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농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 성격으로 농노들을 많이 이제 좀 탄압을 했나 보죠. 피를 쪽쪽 빨아먹었나 보죠. 예, 그랬는지 아니면 성격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17살에 이제 그렇게 되고 공병학교를 나오고 나서는 이제 공병 소위로 임관을 해서 하지만 이 도스토옙스키는 상당히 그 문학적인 소년이었고 문학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결국은 제대를 하자마자 문학의 길로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을 펼치는데 처음에 이 사람의 그 작품들은 뭐라고 그래야죠? 서양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여기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서양적인 사고를 초반에 많이 작품으로 썼고 그 후로는 또 급진적 사회주의의 활동을 좀 하다가 탄압을 받아서 그 유명한 시베리아 유형을 삽니다. 아하. 4년 동안.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우지 탄광. 예, 결정적으로 28살에 가거든요. 결정적으로 세계관, 문학관 그리고 가치관이 이 시베리아 유형 갔다 온 4년 이후에 바뀝니다. 그리고 4년 내내 신학책을 읽는데 그 신학 구약이 아닌 신약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서만 독서했다 그럽니다. 4년 내내. 그래서 그 시베리아 이후의 작품들은 시베리아 갔다 온 이후의 작품들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생각들이 있고 그 구원의 방법을 그 신앙적인 해결로서 제시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죄와 벌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딱 맞아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우리가 제화벌에서 이제 이 작품 제화벌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회를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에서 받은 그 생각들을 그대로 전달해서 아주 성사적이면서 그리고 기독교적인 생각으로서 그 뒤에 작품들도 그렇게 이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 지식층들의 폭력적인 개혁, 혁명보다는 기독교적인 사랑이 이 사회를 개선하고 쉬운 얘기로 인민을 구원할 수 있지 구원할 않겠냐라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뒤에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톨스토이하고 좀 약간 네. 좀 비슷한 게 있네요.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 작품이 달라지는 그렇죠. 게.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아내가 상당히 아내가 상당히 아내가 예. 부인이 사람이 좋았다. 예, 그래서 그 작품도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분이 또 시베리아 유형 시절에 질환을 앓게 되는데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간질, 뇌전증, 뇌전증을 앓게 되고 취미로 도박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소설도 다작을 많이 그 뒤로 돈에 쫓겨가지고. 그렇죠. 역시. 그래서 부인이 속기를 해가지고 책을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설도 두껍게 쓰지 않았을까. 우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는 전부 다 1800년대는 그렇죠. 페이지 수로 활자와 페이지 수로 비례하니까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도스토옙스키는 말로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 부인이 이렇게 책을 받아치면서 책을 빨리빨리 내기 위해서 여보 빨리 불러. 그래 다음에 뭐라고? 다음 대사 계속 뭐라고? 속기사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다 그럽니다. 많은 작품들이 또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카라마조프 형제 마지막 작품이죠.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자기 부인이 끝까지 60세에 돌아가셨는데 59세에 작품을 시작해요. 그리고 1년 내에 그걸 열심히 쓴 거죠. 아마 그동안의 빚을 갚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와이프를 위해서라도 뭐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걸 보면은 인간의 천재성이라는 거는 결핍에서 나온 돈과 이 결핍에서 이게 정말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역시 뭔가 나의 천재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뭔가 극단적인 상황에 좀 이게 던져야 되는구나. 고칼님이 지금 안 되는 건 배불러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정말 재밌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작품을 쭉 냈고 마지막에 지금은 이제 페테르부르크 사원에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거기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페테르부르크 사원.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가의 최대 마지막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기독교적인 사랑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랑 가운데서 연민. 저는 이 책의 이 번역가도 그렇게 말을 하던데 연민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 제화벌에 나오는 천사 같은 여성들도 전부 다 연민에 의해서 이 주인공을 구원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형 이후의 그 삶과 매치가 된 것 같다. 이런 분입니다. 이상.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기독교적인 사랑, 연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요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부에서 6부까지의 스토리 전개가 있고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부까지를 결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읽으면은 들바람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어떤 기독교적인 사랑과 연민에 대해서 요즘 잘 안 오거든요. 이게 그 에필로그 전까지는 그냥 범죄 소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심리, 좀 약간 이상한 아이의 CSI 그렇죠. CSI 나오는 이 주제는 에필로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필로그의 이제 모든 것이 이게 정말 그렇죠. 사실 에필로그가 약간 반전과 좀 약간 급하게 만든 결론? 그 부분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에필로그가 너무 서둘러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소설인가?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1회부터 15회까지 다 좋았다가 마지막에 16회 하나 때문에 막 욕먹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에필로그로 그렇게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쭉 이 사람의 그 생애를 한번 쑥 정리하다 보니까 그 생애가 요 제화벌 안에 그대로 스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그런 또 자전적인 요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전적인 개인의 요소가 삶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이 여기에도 나오는데 예, 예. 실질적으로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것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생활에 대한 반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도 그런 게 스며져 있는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뭐 그 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그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전 생애를 통해서 느꼈던 것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렇게 해서 들바라님께서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 잘 입에 잘 안 달라붙는데 그래도 좀 책 좀 읽었다고 이제 도스토옙스키 그냥 촉촉 달라붙네요 이제 또. 자, 그러면 다음은요 저희 저 꿈밤님께서 이 작품을 픽하여 주신 우리 꿈밤님께서 간단한 작품 소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나니까 다 뿌듯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었어요. 이 책이 1866년에 발표된 건데 저희가 그 뭐 톨스토이다, 해밍웨이처럼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우리 그 대문호로 다 들어본 작가이잖아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최고로 꼽히는 명작이 죄와 벌입니다. 이 작가가 5대 장편 소설, 비극이라고 하는데 5대 장편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 첫 번째 소설이 죄와 벌이에요. 나머지 소설은 뭐 백치, 악령, 미성년, 뭐 카라바조프가의 형제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소설이고 도스토옙스키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도박으로 인한 빚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책이 정말 생계수단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이제 활자수대로 저희가 레미제라블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원고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길게 소설을 썼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급하게 늘 생계에 쪼달려서 이제 썼다 보니까 작품을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퇴고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을 했대요. 네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 작품은 퇴고를 거쳤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작품을 선계약해서 받은 돈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수정할 시간이 있었다. 시간이 예.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서술이 됐었는데 이렇게 써가는 과정 중에 이제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그 원고를 다 불에 태우고 새로 다시 집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써.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예. 마치 이게 도자기를 구웠는데 약간의 예. 흠에 마치 바로 그 와. 여지없이 깨고 다시 굽는 것처럼 우리는 쓰던 다르게 거를 쓰는데. 대충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벌고 새로 썼대요. 예. 작품이 길어요. 이 소설이 한 120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네네. 굉장히 긴데 총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부에 아까 얘기한 에필로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주인공인 라스콜리코프가 살인을 한 이후에 벌어지는 그 과정인데 그 총 6부 중에 보면 죄를 저지르는 건 일부에 다 나와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은 그 벌이 아닌 벌을 이제 그렇죠. 주인공이 받는 상황으로 쭉 이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들 뭐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뭐 공포에 떤다거나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져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소설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길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작품이 아까 이제 186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나폴레옹한테 이겨서 어떤 유럽의 강대국으로 갑자기 급부상한 시절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거기서 오는 이제 문화적 지체 형상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굉장히 퇴폐적이고 문란한 그런 사회상들이 이 작품에 굉장히 많이 제대로 많이 담겨 있어서 그때 시대상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 주에는요 스토리와 이 스토리 중간 중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견도 교환하고 좀 낭독을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등장 인물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살펴보는 좀 그런 내용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한번 1부에 아까 그 꿈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건은 사실 1부에서 다 납니다. 그래서 2부부터 이제 6부 뭐 에필로그까지는 실제로 이제 이 극이 전개되면서 여러 다양한 등장 인물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다양한 등장 인물 사이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어떤 사건의 교환, 전개 요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1부에서 바로 살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인공이 이제 라스콜니코프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라스콜니코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식 명칭이 로디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 애칭은 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러시아가 이름이 원래 본인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 그 다음 이제 성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페트로비치인가요? 예. 판사랑 페트로비치하고 또 페트로비치라는 사람이 하나 더 나오는데 네. 이거는 아버지 이름이 뭐 우리도 뭐 영철이,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나오는 같은 이름 표기인 거지. 둘이 관계는 아무런 전혀 관계는 없는.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남 주인공 여기에서는 이제 그 휴학한 대학생, 대학을 다니다가 지금은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데 라스콜니코프가 전당포에 갑니다. 아버지의 유산인 시계를 가지고 돈을 빌리러 가는데 원래는 사루블을 빌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것 갖고 저것 갖고 여거저거 흥정하다가 이 대학생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전문가에게 결국 1루블 15코페이카를 받고 전당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세상에 대한 좀 어떤 불합리, 어떤 전당포라든가 이렇게 좀 일반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이런 자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혐오감을 느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게 되는데 여기서 그 중요한 인물을 한 분 또 만나죠. 9등급 하급 관리인 마르멜라도프. 마르멜라도프. 예, 조우를 하게 되는데 마르멜라도프가 굉장히 술에 취해가지고 잠깐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가정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가정사도 좀 굉장히 좀 재미있었죠. 원래 이제 본인 스스로는 원래 관리였는데 이 나쁜 술버릇 때문에 한번 보직 해임을 당하고 실업자로 빈둥빈둥 지내고 있다가 겨우겨우 부탁을 해서 다시 재취업을 했는데 재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술만 들어가면은 좀 사람이 쉽게 망가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죠. 그렇죠. 가족 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아내는 또 이제 귀족이었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귀족이고 굉장히 뭔가 가족 교육을 받고 외국의 선진 문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접해본 사람인데 어쨌든 본인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카테리나 야바노브나. 예, 카테리나 야바노브나 예. 그리고 딸도 나오죠. 딸은 좀 더욱더 놀랍게도 딸이 사창가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보는 라스콜니코프 이 청년에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건이 되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마르멜라도프라는 하급 관리 굉장히 술에 취해서 결국은 이 착한 라스콜니코프가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데 좀 집에 가니까 또 이제 부인은 또 바가지를 긁죠. 어디서 술을 처먹다 왔느냐, 내가 사준 옷은 어디 가서 버렸느냐, 또 엿 바꿔먹고 또 술 먹었느냐, 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 결국 전당포에서 아버지 시계를 팔고 받은 돈을 여기 주고 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머니의 편지가 왔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편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편지는 이제 딸이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했다. 네. 그 사랑이 진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네네. 돈 많은 남자와 돈 많은 남자와 사랑하게 되고 이제 이 가문이 다시 사랑하게 됐다. 아, 너를 도울 수 있을 것. 원래 그 전에 이제 그 가정교사로 갔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정교사로 갔던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을 당해서 예, 예, 여동생이 예. 이상한 일을 당해서 큰 일을 당했다. 예, 예, 예.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걸 이제 피해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 많은 사람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게 돼서 이제 희망이 좀 보인다. 희망이 좀 보인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뭔가 되게 야 우리가 이때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그 편지를 빼곡히 썼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콜니코프는 좀 어머니가 너무 우리 동생을 이용해가지고 너무 뭐 물론
나에 대한 아들에 대한 걱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서포트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많이 있겠지만 너무 우리 동생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루진에 대한 내 여동생의 약혼 대상자인 루진에 대한 반감도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사실 이 편지가 굉장히 그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도화선, 트리거 도화선. 뭐 이런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 주인공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네네. 예, 그 이제 그 맞습니다. 아까 전당포 할머니에 맞습니다. 대한 알리오나. 살인을 네. 저지르는데 이제 몇 가지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동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상황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돈 있는 남자한테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 그리고 그 남자는 돈을 갖고 자기네 가족들을 짓밟고 여동생을 유린하려고 하는 걸로 뭔가, 이제 예. 주인공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노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악덕한 걸로 이제 맞습니다. 그려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범죄를 자행할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범죄의 동기부여라기보다도 그 저는 읽을 때 이미 여기서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그 중퇴를 하고 네네. 그 논문도 이미 썼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논문 내용에도 보면 이제 과격한 말들을 많이 써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전당포 노파인 알료나를 이미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본의 상징으로서 어떻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도 받았고 그쵸. 편지 내용이 네. 마침 또 네. 맞습니다. 자기의 현실 그리고 맞아요. 사회의 현실을 네. 반영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기가 직접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사상적 배경이 있는데 살인을 하게 된 네네. 현실적으로 그거에 어떤 촉매제가 그 되죠. 기름을 붓는 그렇죠. 맞습니다. 역할을 하는 게 그 편지가 몇 가지 그 기름을 붓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편지를 읽고 뭔가 머리를 식히려고 우리의 라스콜니코프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우연히도 전당포 주인의 여동생이 내일 7시쯤에는 아마 집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주워 들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여기 소설에서 이 우연이라는 장치가 몇 개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건을 촉발하게 되는 이제 우연들이 만들어낸 중에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시간에 그 노파와 함께 있는 이복 여동생이 자리를 비워서 노파가 혼자 있을 거라는 거를 마치 계시를 받듯 얘기를 사실은 듣게 그 되죠. 전에도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네. 있었죠. 알료냐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네. 라는 이제 머리는 아주 굴리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죠. 언제 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생각을 못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정하게 되죠. 언제 가면 항상 같이 있는 여동생인 그 리자베타. 예, 리자베타. 리자베타가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항상 없다. 언니한테 무시당하고 맞아. 학대당하고. 예, 예.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네. 거죠. 그래. 그러면 빨리 범행을 저질러야 되겠다. 마치 그것이 어떤 운명적인 계시인 맞아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참 큰 결심을 하고 라스콜니코프 다음 날 이제 전당포로 찾아가서 이 도끼로 전당포 주인 알료냐를 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본인의 계획대로 됐는데 플랜 B를 세웠어야 됐어. 근데 플랜 B를 못 세운 게 갑자기 리자베타가 이 집으로 전당포로 돌아왔어. 쑥 불쑥 들어오죠. 그래서 리자베타에 대한 살해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는 이제 우발적인 그렇죠. 범행이 된 거죠. 리자베타에 대해서는. 대한 범행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복선이 있는 게 나중에 또 이게 리자베타와 자기의 연인이 또 이제 그 또 관계가 친구? 있어 또. 예. 요렇게 두 사람을 죽이는 바로 그 동시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전당포에. 그 시간에 원래 이 뭐 어떤 예약이 돼가지고 찾아오기로 됐었나 보죠. 그래서 범행이 발각되나 싶었는데 이 두 사람이 문지기를 부르러 간 사이에 요 혼돈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끔 빠져나가죠. 네 라스콜니코프가 이 건물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네. 거기서도 이제 우연이 결정적으로 그렇죠. 작용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날 그 계단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빈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그 빈 방에 몸을 숨겨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는. 네. 여기서 살해 이제 피살자들 네. 이제 2명이 나오잖아요. 네. 전당포 주인과 네네. 그 그쵸. 여동생. 만일 물론 이제 소설은 그런 거 아니지만 그 전당포 주인만 죽이는 내용으로 나왔으면 여기서 구원의 길로 가는 데는 아마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리자베타가 함께 죽어줬기 때문에 리자베타를 살해한 예. 것이 순수함을 죽인 거잖아요. 이 그렇죠. 리자베타는 이게 순수한 인간으로 나오는데 리자베타를 순수한 인간, 자기도 이 살해하는 것이 사실은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서 순수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살인은 누구를 죽이든 간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아마 그게 리자베타를 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중에 설명을 하게 네네.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그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약간 우연의 잔치인데 리자베타가 갑자기 온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구원에 이르기는 이제 각성에 이르는 단계에서 사실은 일부에서 이미 사건도 다 나고 범인도 다 나고 그쵸. 죽인 이유까지 다 나와요. 까요. 네. 근데 이제 2부부터는 이 사람이 혼자 이제 괴로워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다가 맞아요. 공포에 떨었다가 후회를 했다가 하면서 스스로 이제 벌을 받는 시간이 쭉 나오는데 리자베타가 없었다면 그러한 어떤 복잡다단한 심리가 나오는 설득력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노파만 죽였다고 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던 평상시의 사상, 이게 별로 이제 나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한 명 죽여서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죽음은 타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약간 비범한 사람. 그렇죠. 비범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철인. 해서 예. 했는데 이 죽음은 리자베타의 죽음은 그런 비범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죽음의 결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너무나 우발적으로 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 고민하는 고민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환상에 네. 시달리고 그렇게 하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결국에 죄를 각성하는 어떤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들의 어떤 갈 수 있는 설득력을 맞습니다. 얹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재미있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CSI급이면 그냥 그래 잡히고 그렇죠, 그렇죠. 벌 받고 예. 뭐 이렇게 할 건데 심리 소설로 될 수 있었던.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고전이라고 하고 네네. 우리가 세대를 걸쳐서 계속 읽고 된 이유가 아마 이 리자베타를 죽이게 되고 그에 대한 그 심리적인 고통, 나중에 육체적인 고통까지 이어지는 요런 게 아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마 이제 알료냐만 살해를 했더라면은 맞아요. 그 이따가 보면은 알겠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거든요. 라스콜니코프 입장에서는 뭐 일단 뭐 미리 스포일러 그 결말을 말씀드리면 자수를 할 이유도 없고 맞아요. 인간을 측은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죠. 증거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인간을 측은하게 보고 어떤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단계가 앞으로 좀 몇 개가 더 나옵니다. 네. 그게. 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득,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퇴폐적인 사회가 됐고 이제 물질 만능 사회가 돼 있는 그 사회의 분위기에서 살해를 하고 전당포를 털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범죄에 A에서 Z로 가는 길인데 범죄는 이루어졌는데 돈을 가져간 것도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처음 이제 범죄자로 의심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페인트공인데 예. 잡혀서는 바로 가서 술을 자기가 평소 갖고 있는 돈 이상으로 술을 먹으니까 너가 그 범죄 저질러 가지고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정황 증거. 정황증거에서 그래서 너 간 거냐? 그래서 잡혀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이제 범죄의 단계가 아닌 사건으로 처리되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부 내용 정리하고요. 이제 2부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 라스콜니코프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독자들에게 등장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요 범행 이후에 라스콜니코프가 굉장히 좀 열병에 시달리면서 좀 불안한 심리가 좀 살짝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범행 다음 날 경찰서에서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하필이면 또 굉장히 쫄죠. 굉장히 쫄아가지고 가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하숙비 관련해 가지고 이 소송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숙비 낼 거냐 안 낼 거냐, 요런 내용인 걸 알고 좀 이렇게 안도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라스콜니코프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기절을 합니다. 도둑이 예. 제발 저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만 그러니까 하면. 이거를 나중에 간파하는 사람이 있죠. 있죠. 예, 나중에 이걸 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증거 인멸을 어쨌든 본인 시도를 합니다. 뭐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범행 과정에서 그 알료냐의 그 지갑인가요? 그 뭐를 좀 이렇게 훔치고 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돈도 좀 들어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 증거를 인멸한 후에 친구 라주민을 찾아갑니다. 참 라주민이란 친구의 인성을 굉장히 좀 좋게, 야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인생 살만하겠다라 좀 굉장히 좀 좋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하숙집에 있는 어떤 직원인 것 같은 나스타샤, 그리고 이제 의사 조시모프 등이 함께 등장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사건 당일에 이 건물에 있었던 페인트공이 유력한 용의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건네 듣게 되는데, 이 도주 과정에서 라스콜니코프와 몸을 부딪힌 인물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라스콜니코프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이 하나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런 페인트공이 지금 어쨌든 경찰에서는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금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분야의 약혼자인 루진이라는 사람이 이 갑자기 집에 불쑥 찾아옵니다. 보면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게 너무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습니까? 집이 전실이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문이 문을 열면. 문이 잠겨져 있지도 않고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가 그냥 현관에 우뚝 서 있었는데 누구였다 안녕, 나는 누구라고 합니다. 초인종이 없었나 봐.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루진이 갑자기 근데 찾아와요. 그게 예. 이런 것 같아요. 이 당시 이런 가난한 대학생들 그리고 빈민가들의 집이 우리로 얘기하면 벌집 같은 거죠. 예. 그냥 공간이 없이 아까 얘기한 그 전실이 없이 그냥 쭉 버퍼링 공간이 없군요. 쭉 예. 복도에 하나 문 맞아요. 열면 방, 문 열면 방. 그 마르멜라도프네 집에 대한 묘사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빨래도 하고 애들이 옷도 갈아입고 하는 방인데 이게 통로인 거예요. 네. 그 다음 공간으로 가기로.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마치 로비처럼 사용을 지나가는 하는 거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묘사들이 이게 계속 아마 되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통상적인 주거 형태. 통상적인 주거 형태였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이지만 또 그냥 쉽게 그런 사람들을 첫 예고도 없이 간다는 건 사실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냥 툭툭 가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접근해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루진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해서 벼락부자는 아니죠. 예, 벼락부자 뭐 7급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기서 가장 이제 야비한 인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벼락 출세한 이 사람으로. 루진과 이제 그 가일로프인가요?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네. 어쨌든 악역으로 나오긴 하는데 좀 약간 결이 다르긴 다르죠. 하죠. 예. 자, 아무튼 이 루진이 갑자기 그 라스콜니코프의 집에 불쑥 찾아와가지고 지 나름대로 뭐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온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결혼에 대해서 난 이 결혼 반댈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라스콜니코프와 언쟁 끝에 어쨌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굉장히 라스콜니코프가 이 마음속에 화가 많아요. 불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 있다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 나가야 또 돼. 예.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문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지? 해가지고 본인도 나름대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을 보다가 이 경찰서 서기에 자묘토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묘토프하고 이제 여러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은 게 라스콜니코프가 자묘토프를 가지고 이렇게 떠보죠. 떠보면서 실제로 자기가 범행한 방식과 내용을 다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난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이거는 거의 경찰을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괜히 이제 찔리니까 네. 한번 두려워서 그런 거죠. 사실은. 하수. 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경찰 서기 자묘토프를 농락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집에 들어가는 찰나 사건을 하나, 교통사고를 목격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일부에서 술집에서 자신에게 신세한탄을 했던 우리 소냐의 아버지 마르멜라도프의 교통사고, 마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을 하죠. 이거를 목격을 해서 거의 이제 그 수시간 이내에 운명을 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방관만 하면서 어쩔 거야 일을 어째 이럴 거를 어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르멜라도프를 집까지 이렇게 데려가고 심지어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까지 그 예. 어머니가 저 그렇죠. 돈을 주죠. 예, 자기가 이제 받았던 돈, 맞습니다. 그 연금까지 다 싹 털어가지고 줬던 돈. 너가 이게 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1루블도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은데 이때 20루블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큰 돈을 가지고 너도 옷도 좀 준비하고 이제 만나야 될 거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하라고 했던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속도 없이 다 주고 마르멜라도프. 옵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멜라도프의 그 가정을 조금 소개를 해야 돼요. 사실은. 아, 네네. 마르멜라도프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술주정꾼이지만 그의 큰 딸 소냐라고 하죠. 소냐가 사실은 네. 여기서 여주인공이죠. 그렇죠. 이 여주인공의 이 순수함 이런 걸 좀 그 큰 딸 요 마르멜라도프의 전부인. 전 부인의 딸이고 지금 두 번째 부인인 카테리나 카테리나 이 독특한 이분 독특한 이분 폐병을 앓고 예, 있는. 폐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야말로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나중에는 미쳐버리는 그리고 자기 자녀 둘을 어떻게 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상징적으로 마르멜라도프의 집을 아마 당시 러시아 중인 계급이 어떻게 하층 계급으로 떨어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냐가 사실은 이제 창녀가 되잖아요. 네네. 창녀가 된 돈을 엄마한테 창녀에서 벌어들인 돈을 부모한테 줬는데 이 마르멜라도프는 그걸로 또 술 먹고 그렇죠. 돈을 굉장히, 날려버리죠. 이런 그 당시의 이 중상층 가정의 몰락 그리고 이 몰락을 보고 있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시각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마르멜라도프의 이 가정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인 것 그렇죠. 같아요. 한때는 뭐 귀족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중상류. 그렇죠, 중상층. 예, 그렇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 가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르멜라도프가 잘해서 다시 이제 그 직장을 얻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또 놓치게 되죠. 술을 마시러 가면서 그 버릇을 못 끊고 그걸 놓쳐버리고 굉장히 정말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정말 연을 끊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의 지금 아버지의 상황인데 본인도 그걸 알아요. 예, 네, 그런 가정을 위해서 소냐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창녀가 된 것이 사실은 그 번 돈으로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된 거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 그다음 말라메라도프가 굉장히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새엄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굉장히 큰 딸한테는 그 표독스럽게 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그 되게 시니컬하고 이런 모습들이 강조된 것이 사실은 소냐의 그런 희생을 조금 더 극대화하게 맞습니다. 보이기 네. 위한 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인공이 자기의 어떤 그 죄를 각성하는 장치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부분들이 묘사된 게 아닌가. 사실 여기서 소냐는 천사죠, 천사.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가장 인생의 딱지를 받게 되죠. 창녀는 그 당시 딱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인공이 구원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는 소냐가 나타나잖아요. 그쵸. 예. 마지막에 자수를 할 거냐 말 거냐. 항상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계단에서 딱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다시 예, 가려고 예. 딱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소냐가 저기 딱 있는 거예요. 레이저를 딱 쏘니까 바로 빽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제 꿈마님 저 들바라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소냐가 자수를 하러 가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경찰서 가는 것까지 이렇게 갔는데 갔다가 다시 그리고 돌아가지. 에이 나 자수 안 해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소냐 만나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소냐가 다시 눈빛을 너무 레이저 웃겨. 광선을 보내니까 아마 다시 그 돌아가가지고. 상상해 보면 이제 계단 2층 정도 올라가서 문을 열고 아니야 내려가야지 해서 내려가려는 내려가는데? 순간 계단 좀 1층에서 그렇습니다. 레이저로 쏘고 있어. 딱 보고 있어. 가 빨리. 헐. 그런 그러니까- 장면이 딱 보여. 근데 이 소냐는 정말로 이 작품에서의 핵심이고 아마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후기 작품들 그러니까는 그 수영 생활을 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이 그렇죠. 아닌가 예,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부터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임종의 순간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봤을 때 그 라스콜니코프가 사랑하게 될 줄 알았다. 소냐가 예뻤다. 아니 예쁜 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소냐를 통해서 이미 두냐를 봤다.
아, 그쵸.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이 그 여성의 몸으로서 뭔가 이제 헌신하고 네. 희생하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또 연민을 느꼈지. 그렇죠. 연민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기랑 너무 다른 선택을 한 소냐에 대한 그쵸. 어떤 존경과 그 다음에 그쵸.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같이 상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어떤 그 죄에 대한 처단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범죄였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다수를 위해서 한두 명은 죽여도 어떤, 된다. 그거를 그렇게 포장을 한 네. 거였지만 소냐 자체는 자기의 인생 자체를 희생을 함으로써 맞습니다. 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인물.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부 내용 정리하고 이제 3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부는 이제 좀 내용 전개가 좀 이렇게 좀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그 인물들 간의 갈등이 좀 약간 본격화되는 단계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스콜니코프하고 이제 어머니 그리고 이제 여동생 두나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언쟁을 하게 되죠. 어쨌든 라스콜니코프 자체가 나 루지는 쟤는 안 된다. 나 이 결혼 반댈세.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이 내 친구 라주미히는 내 여동생에게 홀딱 반하죠. 네. 어쨌든 라주미힌이 그나마 라주민이 있어서 다행인 게 관계가 급격하게 틀어진 나 라스콜니코프와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모녀 사이를 계속 셔틀을 하면서 애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야 어머니 안심시키고. 그렇죠. 메신저도 하고 뭐 나름대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라주민 사이 라주민 스스로는 좀 그런 관계를 이런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자 대면을 하죠. 루진까지 사자 대면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라스콜니코프의 완강함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루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이 결혼에 대한 의도 본인이 갖고 있는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공세를 펼치죠. 그래서 루진도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해하고 이렇게 좀 이 결혼이 이제 파토가 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말싸움이 이어지는데 이 다음 장면부터 이제 반전이 펼쳐집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왜 갑자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이제 그 전당포에 맡겼던 그 아버지의 시계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근데 어쨌든 이게 살인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물건을 찾으려면 경찰을 통해서 이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주미힌의 좀 친척인 예심 판사 포르피리를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라주미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라주미는 별 의심이 없죠. 그냥 애가 밝힌 물건이 있으니까 그거 찾으려고 우리 친척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어줬는데 사실은 라스콜니코프 수사 진행 상황을 한번 떠보려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찌딴에는 잔머리를 굴렸다 갔었죠. 갔는데 이 요즘 표현으로 라스콜니코프가 참교육을 당합니다. 야, 이 포르필이 엄청난 이 포르피리는 여기서 제2의 주인공 같아요. 그렇죠. 제2의 주인공 같아요. 포르필이 압박이 없었으면 아마 자수를 안 했을지도. 여기서 포르피리는 이제 판사로서 이렇게 그쵸.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제가 읽은 책에서 이 옴기니는 이 포르피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교적인 리더다. 종교적인 리더.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고백하게 만드는 그치. 고백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강압적인 게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구금과 고문이 아니라 처음에 포르피리를 갔을 때는 포르피리가 이제 마치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군요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좀 이런 것 좀 이상한데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아니야 당신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자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또 이렇게 선처하는데 되게 역할을 그렇죠. 그리고 또 하죠.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자백을 안 해도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말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포르피리가 저는 읽으면서 제2의 주인공. 제2의 주인공.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비드리 가일로프. 저는 이 사람 마음에 듭니다. 진짜? 저는 스피드리 가일로프를 보면서 솔직하고 또 어. 터프하고 네. 그리고 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루진하고는 결이 달라요. 확실히 결이 자기 다르고. 욕심에 충실하고. 다르지. 그리고 욕심에 네. 충실한데 비열하게 충실하지 않고 솔직하게 충실하고 그리고 많은 여성을
솔직하게 사랑해주고 솔직하게 뜯어먹을 거 뜯어먹고 예, 예, 예. 그리고 나는 그리고 계약을 맺잖아요. 이 사람은 또 지금 이제 이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재밌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있는 부인이 죽어요. 예, 예, 예. 죽기 전에 도시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제비족이었는가 같죠. 제비족이었는데 제비족. 그렇잖아요. 그 재산을 다 맞아요. 주고 네네. 너 빚까지 다 갚아주고 나만 사랑해줘. 라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는 시골에 와서 같이 살아요. 그 부인 돈 많은 그쵸. 여성하고 조건이 하나 있어. 여기만 떠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랑해도 좋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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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한 관계예요. 아무튼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 주인공에게 많은 돈을 통해서 남겨주죠. 맞습니다. 돈을 남겨주면서 이 라스콜니코프의 삶, 그 가족을 경제적인 구원을 해주죠. 소냐한테도 돈 주고. 소니한테도 돈 주고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좀 약간 그 예, 예. 아주 좀 땡기는 설정이죠. 그렇죠. 그 예. 죽은 부인만 불쌍하지 않나요? 죽은 부인 맞습니다.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결국 그 부인 재산으로 자기가 인심은 다 베풀고 그 부인은 쓰레기인데? 쓰레기 같은데 그 그렇습니다. 부인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음. 그 부인도 사실 그 전 남편이 있었고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정말로 뿅간 남성을 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물론 여러 전제 조건을 달고 같이 살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 하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는지 독살 당했는지는 좀 애매하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포르피리 그리고 스비드리 가일로프 재밌는 설정입니다. 재밌는 설정입니다. CSI에서는 이런 설정이 안 나와요. 네. 아무튼 이 포르피리가 굉장히 이 예심 판사가 엄청난 심리전 스킬을 선보이는데 맞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꿈밤님께서 여러 개의 우연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또 우연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나 너 논문 쓴 것도 읽어봤다. 맞아. 맞아. 그 결정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자들은 이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글을 썼다는 거를. 그렇죠. 전지전능해. 모르는 게 없어 이 양반은. 나 너 논문 읽어봤다. 그런데 논문 내용이 좀 흥미롭더라 해가지고. 예. 논문을 읽었던데 이게 속마음은 네가 범인이던데. 논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맞아요. 범죄론과 그쵸.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의 변혁을 이끈 그런 사람들, 초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초인, 철인, 비범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이면서 이들은 이미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범죄 행위를 범죄라고 정할 수는 없고 법을 초월하는 어떤 신성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뭐 민주공화정이라든가 어떤 뭐 대혁명 이후에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어떤 민주정 사회에서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논문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다. 그래서 이그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포르피리가 이걸 근거로 굉장히 다양한 압박을 이렇게 라스콜니코프에게 합니다. 실제로 라스콜니코프가 장난으로 포르피리를 만나러 갔다가 굉장히 야 나 잘못하면 X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맞아요. 자기 방에 와가지고 나 양말 뭐 어디 있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증거인멸을 범행 또 증거들을 한번 다시 하죠. 한번 확인을 굉장히 해보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또 갑자기 찾아왔다고 문지기가 또 연락이 오네요. 그래서 다 해서 뭐 문지기가 누구 사람이 손님이 왔다길래 딱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인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넌 살인자. 그래서 이러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두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환상일까요? 아니면 실제 있었을까요? 난 그거 좀 헷갈렸어요. 그러게요. 이게 그건 꿈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목격자인가요? 일단은 요거는 그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4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4부에서 이제 그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어쨌든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결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60회 에피소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1부에서 3부까지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4부에서 6부까지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까지
굉장한 반전의 반전, 우연의 우연,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더 있으니까요.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방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